관역을 마치면 50만 달러를 주겠다며 크게 웃은 미국인 백만장자. 그는 그저 조롱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누더기를 걸쳤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거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준했다. 그 거지가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격선수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다. 그리고 그는 곧 그 실력을 증명하려 하고 있었다.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작은 좋아요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 여부도 꼭 확인해주세요. 맨해튼의 골드크레스트 사격클럽은 뉴욕 상류층만의 천국이었다. 값비싼 호두나무 패널이 내벽을 장식하고 가죽 안락 의자에서는 버번 위스키 향이 은은하게 풍겼다. 창문 너머로는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와 최첨단 사격시설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돈의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도는 곳이었다. 마이클 로버트스는 45세의 월스트리트 투자자로 항상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의 깔끔하게 다듬어진 금발 머리카락과 태닝, 살롱에서 얻은 구리빛 피부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외모에 투자하는지 보여주었다. 이날도 그는 $7,000짜리 맞춤 양복을 입고 사격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봐, 제임스. 이 반가소에 감도를 느껴봐. 독일 장인이 손수 조정한 거야. 제임스 웰링턴은 회색 머리에 52세 부동산 재벌로 마이클의 과시에 미소만 지었다. 그의 옆에 선 로버트 채는 60세에 은퇴한 의사로 사격을 취미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세 사람은 맨해튼의 엘리트 서클에서 자주 어울리는 사이였다. 그날 오후 2시,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였다. 마이클이 문득 시선을 돌렸을 때 사격장 경계를 둘러싼 금속 울타리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승호는 한때 명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57세의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은 최근 몇 년간의 고난을 말해주고 있었다. 허름한 녹색 군용 재킷과 낡은 청바지는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고 3일째 면도하지 않은 수염이 그의 홀쭉한 얼굴을 덮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달랐다. 그 검은 눈동자는 여전히 꺾이지 않은 존엄성이 빛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김승호는 뉴욕의 차가운 골목길에서 잠을 청했다. 차이나타운의 식당 뒷문에서 버려진 음식을 찾아 끼니를 해결했고 겨울에는 지하철역에서 몸을 녹였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구걸하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봐요. 마이클이 갑자기 소리쳤다. 우리 여기 공짜 구경꾼이 있네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울타리 쪽으로 향했다. 김승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각 사격수의 자세와 기술을 평가하는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저기 울타리에 있는 당신, 마이클이 비웃음을 담아 외쳤다.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래요? 아니면 너무 무서운가? 마이클의 도발에 주변 회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김승호의 눈이 잠시 어두워졌다. 거리에서의 삶은 그에게 부자들의 조롱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마이클의 도발적인 목소리에서 그는 과거에 어떤 기억을 느꼈다. 그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었을 때의 기억을. 만약 당신이 관역을 맞출 수 있다면 마이클이 경멸을 담아 말했다. 내가 $50만 줄게. 클럽 전체에 웃음이 폭발했다. 그것은 500센트도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던진 잔인한 농담이었다. 김승호는 잠시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 보았다. 그 손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손 중 하나였다. 그는 천천히 울타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과거의 어떤 위험이 깃들어 있었다. 클럽 회원들은 이 초라한 아시아 노인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그날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김승호가 클럽의 입구에 다가서자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사람은 즉시 쫓아냈을 테지만 마이클이 손짓하자 경비원은 마지못해 철문을 열어주었다. 이 신사분을 들여보내요. 우리 사이에 작은 내기가 있거든. 김승호는 클럽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양탄자 위에 그의 낡은 운동화가 만드는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고 마치 매 발걸음이 고통스러운 듯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클럽 회원들은 잔잔한 웃음과 속삭임 속에서 이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구경했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이 구경거리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제니 마이클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물었다. 보안을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우리 클럽에... 잠깐만, 제임스 웰링턴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50대 중반의 제임스는 항상 사람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으로 유명했고 지금 그의 직감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 내기 정말 확실해? 제임스가 마이클에게 물었다. 50만 달러면 적은 돈이 한인데 마이클은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클럽 안에 울려 퍼졌다. 제발 제임스, 저 사람 좀 봐. 아마 평생 총을 가까이서 본 적도 없을 거야. 김승호는 사격 스탠드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레밍턴 700 라이플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특별히 개조된 모델이었다. 그가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모델이었다. 김승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 아래에는 수십 년간 총을 다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굳은 살이 남아 있었다.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마이클이 라이플을 가리키며 거만한 태도로 물었다. 아마도 알 것 같습니다. 김승호가 서툰 영어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확실함이 묻어났지만 그의 눈은 이미 바람, 거리, 장비 보정을 계산하고 있었다. 마이클은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기본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기 하얀 표적판을 봐요. 빨간 중앙을 맞추는 게 목표예요. 당신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요. 뒤쪽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승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정확히 어떤 내기를 하려는 거죠? 김승호가 조용히 물었다. 마이클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윙크했다. 당신이 중앙 관역을 맞추면 5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맞추지 못하면? 그러면? 김승호가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절을 하고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간단하죠? 김승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15년 전 그는 이보다 훨씬 큰 무대에서 더 어려운 도전을 수없이 해왔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다. 그때는 영광을 위해 쏘았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해 쏘아야 했다. 총을 잡아도 될까요? 김승호가 물었다. 마이클은 웃으며 라이플을 건넸다. 물론이죠.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김승호가 라이플을 받아들자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변했다. 떨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그는 라이플을 어깨에 댔고 그 순간 그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 3년간의 거리 생활이 그의 몸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것만 같았다. 제임스 웰링턴은 이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 수수께끼 같은 남자를 관찰했다. 뭔가 이상했다. 그 찢어진 옷 아래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포기할 기회예요. 마이클이 말했다. 다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김승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김승호가 사격 자세를 취하자 클럽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졌다. 그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완전히 사라졌다. 몸은 거울처럼 고요해졌고 정신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의 몸을 차지한 것 같았다. 클럽 회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마이클은 팔짱을 끼고 서서 이 거지가 완전히 관역을 놓쳤을 때 터질 웃음을 기대하고 있었다. 로버트 첸은 휴대폰으로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비즈니스 디너에서 들려줄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김승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진정한 사격은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온다. 그것은 15년 전 그가 한국에서 유명했을 때 항상 말했던 철학이었다. 그 목소리는 그의 스승의 목소리였고 또한 그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이기도 했다. 집중하라. 호흡을 느껴라. 총이 내 몸의 연장이 되게 하라. 김승호는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관역에 고정되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에게는 오직 그와 관역만이 존재했다. 그가 반가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클럽 안에 울려 퍼졌고
그 뒤로 완벽한 정적이 이어졌다. 모든 눈이 전자표적으로 향했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다. 완벽한 중앙 만점체의 마이클은 마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여러 번 눈을 깜빡였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다. 이건 장비 오류야. 장비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제임스 웰링턴이 관역에 다가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이건 완벽한 사격이야. 절대적으로 완벽해. 로버트, 채는 녹화를 멈추고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그는 20년 넘게 사격을 해왔지만 이런 정확도는 본 적이 없었다. 클럽 회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장비 오류를 주장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무언가 비범한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한 번 더 해볼래요? 마이클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김승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사격 준비를 위해 다시 라이플을 들어 올렸다. 아마도 운이 좋았을 거야. 마이클이 주변 사람들에게 속삭였다. 누구나 한 번은 행운이 있을 수 있어. 두 번째 총성이 울렸다. 전자표적에 다시 완벽한 중앙 점수가 나타났다. 세 번째 사격, 또다시 만점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다. 그는 50만 달러를 잃어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맨해튼 상류층 앞에서 공개적으로 놀림받고 있었다. 클럽 회원들 사이에서 이제는 경외심 어린 속삭임이 오갔다. 저 사람 누구야? 전문가인가?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지? 김승호는 라이플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다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초자연적인 힘이 그를 잠시 방문했다가 다시 떠난 것처럼.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김승호가 진심 어린 겸손함으로 말했다. 이제 약속하신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이클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50만 달러는 그에게도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기는 내기였고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다. 제임스 웰링턴이 김승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이제 호기심이 아닌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은 단순한 행운으로 그런 사격을 할 수 없어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김승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과거는 너무 고통스러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마이클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것인가. 내기는 내기지, 마이클. 제임스 웰링턴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 사람에게 50만 달러를 줘야 해. 마이클은 자신의 전체 인생이 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그는 충분히 부유했다. 문제는 맨해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한 굴욕이었다. 그의 우월함이라는 평판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초보자의 행운이야. 마이클이 중얼거리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운이 좋을 수 있어. 그러나 로버트 첸은 관역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다. 마이클, 나는 20년 동안 사격을 해왔어. 이건 운이 아니야. 순수한 기술이야. 클럽 회원들은 이제 속삭임을 멈추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의 중역들, 로펌 파트너들, 부동산 재벌들, 그들 모두가 마이클의 굴욕을 목격했고 지금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이클은 점점 더 코너로 몰리는 느낌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수표책을 만졌다.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이상해. 김승호는 조용히 서서 기다렸다. 거리에서의 삶은 그에게 승리가 때로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특히 패배한 사람이 자존심이 너무 상했을 때는. 갑자기 마이클의 눈에 번뜩임이 나타났다. 좋아,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이 이겼어. 하지만 내기를 2배로 늘리는 건 어때? 공식 대결에서 100만 달러, 각자 5발씩. 이 제안에 클럽 회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제임스와 로버트는 눈빛을 교환했다. 마이클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인 모습은 처음이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김승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약속된 것만 받고 싶습니다. 내가
고집할게. 마이클이 폭발했다. 그의 목소리가 클럽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니면 운이 다했다고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침묵이 클럽을 감쌌다. 마이클의 도전은 단순한 내기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다. 제임스 웰링턴이 김승호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경고의 빛이 어려 있었다.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내기는 내기지만 두 개의 다른 내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김승호는 마이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그가 잘 아는 감정이었다. 15년 전 그도 그랬으니까. 클럽 구석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다. 이 상황은 빠르게 소셜미디어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었다. 마이클의 명성이 걸린 문제였다. 김승호는 깊이 생각했다. 그는 이미 오늘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다. 돈과 잠시나마 느꼈던 과거의 영광. 하지만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경쟁의 불꽃, 자신의 기술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 좋습니다. 김승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제가 이기면 돈 외에도 오늘 보여주신 모든 편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마이클은 경악했다. 공개적 사과는 그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편견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상속받은 우월함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한 사람에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요구였다. 클럽 회원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마이클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클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했다. 공개적 사과는 그에게 독약과도 같았다. 그의 인생 전체가 자신의 우월함이라는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었다. 클럽 전체가 그의 결정을 기다리며 긴장된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조하, 마이클이 마침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 맞춤형, 라이플을 사용할 거야. 그게 더 공정해. 김승호는 마이클이 특별한 장비를 가져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현대공학의 예술품이었다. 전자 조중령, 자동 바람 보정 시스템, 첨단, 그립과 가늠자, 모든 가능한 최신 기술이 집약된 총이었다. 정확히 김승호가 자신의 사격 철학에서 경멸했던 종류의 장비였다. 인상적이군요. 김승호가 라이플을 살펴보며 말했다. 상당한 가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20만 달러야. 마이클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시장에서 가장 최첨단 모델이지. 로버트 첸이 목을 가다듬었다. 이런 기술은 실력 차이를 상당히 좁혀줄 수 있어. 이게 정말 공정한 대결일까? 마이클은 로버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김 씨가 원한다면 같은 라이플을 사용해도 돼.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승호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클럽 직원들이 50m 거리에 새로운 관역을 설치했다. 훨씬 더 어려운 거리였다. 대결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김승호는 제임스와 기본적인 호흡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반가쇠를 당기세요. 김승호가 설명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임스는 김승호의 대답이 단순한 초보자에게서 나올 수 없을 만큼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전에 사격을 가르쳐 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몇몇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김승호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전문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로버트 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어떤 종류의 젊은이들을요? 스포츠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요. 김승호가 상세한 내용을 피하며 말했다. 사실 그는 3명의 미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훈련시켰지만 그 정보는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마이클은 자신의 초고가 라이플 조정을 마치고 자세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다. 그의 명성이 걸린 싸움이었다. 원한다면 먼저 쏘셔도 됩니다. 마이클이 거짓된 관대함으로 말했다. 김승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쏘겠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군요. 마이클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김승호가 자신의 슈퍼라이플에 위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반대였다. 이 수수께끼 같은 사람은 마치 아이가 새 장난감을 자랑하는 것을 지켜보는 어른처럼 보였다. 제임스는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50년 비즈니스 경력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그는 이 대결이 단순한 사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이었다. 기술과 돈으로 모든 것을 사들일 수 있다고 믿는 세계와 진정한 숙달은 내면에서 온다고 믿는 세계의 충돌. 클럽 회원들은 이제 두 사람 주변에 원을 그리며 모여들었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 다른 층에 있던 회원들까지 구경하러 내려왔다. 이것은 골드크레스트 사격 클럽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속삭임이 오갔다. 마이클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20만 달러짜리 라이플과 함께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승호는 단지 조용히 기다렸다. 그의 눈에는 50년 동안의 경험이 깃들어 있었다. 대결이 시작되려는 찰나 김승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다. 기술과 영혼의 싸움에서 영혼은 항상 이긴다. 마이클은 20만 달러짜리 라이플을 들고 자세를 잡았다. 그의 손가락으로 모든 전자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레이저 조준점이 관역에 완벽한 빨간색 점을 투사했다. 바람 센서가 자동으로 미세 조정을 수행했다. 그립은 그의 손에 완벽하게 맞았고 무게 균형은 컴퓨터로 최적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이 넉마를 입은 한 남자와 맞서는 순간이었다. 클럽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마이클의 첫 발이 발사되었다. 전자표적의 점수가 나타났다. 10점 만점에 8점. 나쁘지 않았다. 좋은 시작이군요. 제임스가 공정하게 평가했다.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자신감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 발, 8점. 세 번째 발, 9점. 그는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네 번째 발에서 압박감이 그의 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 휴대폰 카메라, 그리고 김승호의 조용한 관찰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네 번째 발, 7점 던 마이클은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의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발이 발사되었다. 6점, 총점 50점 만점에 38점. 나쁘지 않아. 마이클이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김승호의 차례였다. 그는 마이클의 초고가 라이플을 들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하나씩 모든 전자 시스템을 끄기 시작했다. 레이저 조준점 꺼짐, 바람 보정기 꺼짐. 심지어 특수망원 조준경까지 제거됨. 뭐 하는 거지? 마이클이 경악하며 물었다. 그건 당신을 도와주는 거야, 제. 눈을 더 신뢰합니다. 김승호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클럽 회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수천 달러 상당의 지원 기술을 끄는가? 그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누군가가 속삭였다. 아니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거야. 제임스가 조용히 대답했다. 김승호는 이제 거의 맨눈에 가까운 상태로 라이플을 들고 자세를 잡았다. 그의 호흡이 깊어지고 눈이 좁아졌다. 그의 전체 존재가 총과 관역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에 집중되어 있었다. 첫 번째 발, 완벽한 중앙, 10점. 두 번째 발, 다시 완벽한 중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 모두 절대적인 중앙. 50점 만점에 50점. 제임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발표했다. 완벽한 점수. 뒤이어 찾아온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마이클은 마치 불가능한 것을 본 것처럼 결과를 응시했다. 그의 20만 달러짜리 기술이 순수한 기술에 완전히 패배한 것이다. 로버트 첸은 마치 예술작품을 감상하듯이 관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섯 발의 총알이 거의 같은 구멍을 통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40년간의 의사 경력 동안 이런 정밀도를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마이클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김승호는 조심스럽게 라이플을 돌려주었다. 그의 손이 다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초인적인 집중력이 그를 떠난 것처럼. 말씀드렸듯이 김승호가 말했다. 저는 마음을 더 신뢰합니다. 클럽 전체가 이제 완전한 경외심 속에 빠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격 대결이 아니었다. 그들은 방금 두 세계관의 충돌을 목격했고 승자는 분명했다. 제임스는 김승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김승호는 미소 지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시 자신을
느꼈다. 숨겨진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이클, 한때 자신감 넘치던 마이클은 이제 그의 세계관이 산산조각난 상태로 서 있었다. 돈이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깨달음과 함께 이건 말도 안 돼. 마이클의 외침이 클럽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장비 없이 그렇게 쏘는 건 불가능해. 당신은 분명 속임수를 쓰고 있어. 제임스 웰링턴은 관역으로 다가가 각 총알 구멍을 직접 확인했다. 모든 탄흔이 중앙에 완벽하게 모여 있었다. 그것은 물리적 법칙에 도전하는 듯한 정밀도였다. 마이클, 제임스가 차분하게 말했다. 사격에서는 속임수라는 게 없어. 맞추거나 맞추지 못하거나 그뿐이야. 로버트 첸은 휴대폰에 녹화된 영상을 슬로모션으로 재생했다. 김승호의 각 동작은 유체같이 부드럽고 통제되어 있었으며 거의 기계적인 완벽함을 보여주었다. 그의 동작에는 망설임, 떨림, 조정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인간 기계를 보는 것 같았다. 이런 사격 기술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로버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김승호는 잠시 바닥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15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제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저는 한국에서 선수였습니다. 김승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래전 이야기죠. 어떤 종류의 선수였습니까? 제임스가 계속 물었다. 클럽 전체가 김승호의 대답을 기다리며 침묵에 빠졌다. 사격 선수였습니다. 김승호가 여전히 상세한 내용을 피하며 대답했다. 몇몇 지역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마이클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몇몇 지역 대회로는 누구도 그렇게 쏠 수 없어. 맞습니다. 김승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이클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다. 이제 그의 눈에는 거리의 초라한 노인이 아닌 한때 최고였던 사람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저는 3번 연속 한국 국가대표였습니다. 그 후에는 젊은 선수들을 국제대회를 위해 훈련시켰습니다. 이 말에 클럽 전체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다. 국가대표는 몇몇 지역 대회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그것은 세계 엘리트 수준이었다. 그런 국가대표가 어떻게 뉴욕 거리에서 살게 된 겁니까? 제임스가 진실된 호기심을 담아 물었다. 김승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사격의 집중력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다시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김승호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아무도 그냥 모든 것을 잃지 않아요. 로버트가 말했다. 그의 의사로서의 직관이 이 남자가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승호의 눈에 잠시 물기가 감돌았다가 이내 사라졌다. 클럽 회원들은 이 질문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낄 수 있었다. 마이클은 이제 조금 진정되어 있었다. 그의 분노는 점차 혼란과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말해주세요.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5년간 그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그의 영혼을 갉아먹은 비극이 이제 낯선 이들 앞에서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승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클럽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한 스캔들이었습니다. 김승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5년 동안의 고통이 이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처져 있었다. 저는 결과 조작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김승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고성능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선수들을 편애한다고 주장했죠. 제임스 웰링턴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범죄인가요? 현대 사격 스포츠 세계에서는 기술 거부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승호가 설명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오래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대기업들이 장비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제 선수들이 기본 기술만으로 이길 때 그건 판매에 타격을 줬죠. 마이클은 자신의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 진심으로 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제 제자 중 2명이 단순한 장비만으로 올림픽 메달을 땄습니다.
김승호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부심과 쓰라림이 섞여 있었다. 저는 항상 사격의 본질은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력한 제조업체들을 불편하게 했죠.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고발했다는 말입니까? 로버트가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점점 더 분노가 서리고 있었다. 그들은 제가 자신의 철학을 옹호하기 위해 경기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김승호가 말했다. 그의 손이 이제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위조된 문서, 매수된 증인들, 6개월 만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성, 가족, 집, 조국, 클럽 회원들 사이에서 충격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런 종류의 음모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자 제거는 흔한 일이었다. 제임스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동정심이 깃들어 있었다. 가족도 당신을 버렸습니까? 김승호의 눈에 순간적으로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15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였다. 제 아내는 사회적 압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김승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딸을 데리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수치심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오늘 이 남자에게 가한 모욕이 15년간의 고통 위에 또 다른 모욕을 얹은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 딸은 몇 살이었습니까? 갑자기 클럽 구석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곳에는 마이클의 비서인 사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12살이었습니다. 김승호가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금은 27이 되었을 겁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 후로 연락해 보셨나요? 사라가 다시 물었다. 김승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 두려웠습니다. 국가의 영웅에서 추방된 사기꾼으로. 클럽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다. 마이클의 도발적인 내기로 시작된 이 오후는 이제 한 남자의 파괴된 인생 이야기로 변해 있었다. 뉴욕에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임스가 부드럽게 물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승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거리에서의 3년은 제게 숨는 것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시 진정한 제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이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의 공개 사과에 대해. 마이클은 클럽 주변을 둘러보았다. 제임스, 로버트, 그리고 다른 회원들의 기대에 찬 얼굴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평판은 이제 금전적인 내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수락한 조건을 존중하는 것에도 달려 있었다. 나는 마이클이 말을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인생 전체가 타고난 우월함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져 왔다. 다른 사업가들 앞에서 노숙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그가 믿어온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갑자기 클럽이 너무 덥게 느껴졌다. 마이클의 셔츠 칼라가 그의 목을 조이는 것 같았다. 그는 유리잔을 들어 급하게 물을 마셨다. 내기는 내기야. 제임스 웰링턴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수락한 조건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당신들도 이해하잖아. 그는 전직 챔피언이었어. 이건 함정이었다고. 마이클이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함정이라고? 로버트 첸이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다. 당신이 도전을 제안했어. 당신이 대결을 고집했고 당신이 규칙을 정했어. 어떻게 이게 함정이 될 수 있지? 김승호는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말과 씨름하는 남자를 지켜보았다. 그는 이런 내적 투쟁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자존심과 존엄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게다가 제임스가 계속했다. 김 씨는 자신이 사격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 당신이 그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 거지. 마이클은 김승호를 바라보았다. 김승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경멸이 없었다. 단지 인내심만이 있었다. 사라가 조용히 마이클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이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마이클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좋아요. 마이클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외모로 판단했어요.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그것이 당신이 가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들렸어요. 사과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진실된 사과였다. 김승호는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이클은 갑자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타인에 대한 경멸 뒤에 숨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랍니다. 마이클이 말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김승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이것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이제 당신이 이긴 150만 달러에 대해서 제임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이 질문에 클럽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호기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3년간 거리에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승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꿈의 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꿈이었다. 저는 김승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격의 본질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김승호는 자신을 둘러싼 호기심, 어린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그의 유일한 꿈은 따뜻한 잠자리와 괜찮은 식사를 찾는 것이었다. 이제 150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된 그에게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가능성들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내 자신의 사격장을 열고 싶습니다. 김승호가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다. 그의 눈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이 스포츠의 진정한 철학을 가르치는 곳을요. 정확함은 기술이 아닌 정신적 훈련에서 온다는 것을. 마이클은 아직도 자신의 패배와 굴욕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관심을 보였다. 현대 장비를 완전히 무시하시겠다는 건가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승호가 정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들이 도구일 뿐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술에 완전히 의존하는 사격수는 이 스포츠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제임스 웰링턴이 관심을 보였다. 52세의 부동산 재벌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찾고 있었다. 그런 철학이 뉴욕에서 시장이 있을까요? 부자들은 기술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씁니다. 김승호가 대답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실제 압박이 올 때 결과를 결정하는 컷은 마음입니다. 장비는 훈련을 살 수 없습니다. 제임스는 김승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던가? 최고의 데이터와 컨설턴트를 가진 회사들도 결국 직관과 결단력이 있는 리더가 없으면 실패했다. 로버트 첸이 웃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군요. 당신들이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김승호가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기술에 의존하기 전에 기본 기술에 집중한다면 훨씬 더 잘 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이클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김승호의 말에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장비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오늘 그는 20만 달러짜리 라이플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 이론을 테스트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군요. 제임스가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김승호의 열정적인 표정이 갑자기 가라앉았다. 문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장소를 찾고 허가를 받고 사람들이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도록 설득하는 것. 제가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겁니다. 클럽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승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사업가였고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꿈을 쫓는 사람들이었다. 만약 당신에게 몇몇 파트너가 있다면 어떨까요? 제임스가 예상치 못하게 물었다. 당신의 철학을 믿는 투자자들 말입니다. 김승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들이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오늘 우리가 본 것 이후에는 로버트가 말했다. 당신의 방법론이 저 같은 사람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이클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생 돈과 지위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해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런 것들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했다. 그것은 그의 세계관을 흔들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마이클이 갑자기 말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접근법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김승호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희망이 다시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3년간의 거리 생활 후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의 열정을 나눌 사람들을 찾았다. 그렇다면 함께 시작해 봅시다. 김승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2주 후 김승호는 돈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뉴욕시 허가 사무소에 앉아 그는 끝없어 보이는 영어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레크리에이션 사격장은 안전, 인증소음검사, 구역승인, 무기면허, 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눈도 들지 않고 나열했다. 이민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김승호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한국에서는 그의 명성이 모든 문을 열어주었다. 여기서는 그저 관료적 미로를 헤매는 외국인 액센트를 가진 남자일 뿐이었다. 화창한 뉴욕의 봄날에도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는 작은 호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150만 달러는 많은 돈이었지만 뉴욕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인은 직설적이었다. 사격장이요? 당신의 프로필로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어떤 프로필인가요? 김승호가 물었지만 그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글쎄요, 이해하시잖아요. 건물주들은 국가에 확립된 이력이 있는 세입자를 선호합니다. 중개인의 눈에 담긴 편견을 보며 김승호는 15년 전 한국에서 마주했던 같은 시선을 기억했다. 그때는 그를 올림픽 영웅으로 보던 눈빛이 하루아침에 의심의 눈길로 바뀌었다. 세 번째 중개인과의 만남에서 그는 브루클린의 낡은 창고를 보여주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구조는 견고했다.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었지만 임대료는 그의 예산을 훨씬 초과했다. 월 2만 달러가 최저예요. 중개인이 말했다. 이 지역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거절 후 거절이 이어졌고 김승호는 점점 더 절망감을 느꼈다. 그의 꿈이 다시 한번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았다. 세 번째 날 저녁 그의 전화가 울렸다. 김 씨, 어떻게 지내세요? 제임스 웰링턴의 목소리였다. 천천히 진행 중입니다. 김승호가 인정했다. 아주 천천히요. 내일 점심 어떠세요? 제가 몇 가지 연락처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군요. 김승호는 망설였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을 진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자존심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감사합니다. 수락하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김승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시골에서 볼 수 있었던 수많은 별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날 밤 그가 일부 상금으로 지불하는 작은 호텔방에서 잠을 청하며 김승호는 아이러니에 대해 생각했다. 15년 전 정부들이 그를 찾아와 올림픽 선수들을 훈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기본적인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묻고 딸을 생각했다. 미영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의사가 되었을까?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를 기억할까? 아니면 그를 완전히 잊었을까?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김승호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각각의 장애물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이었다. 제임스와의 내일 만남이 어떤 도움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 도움에 어떤 대가가 따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제임스 웰링턴은 맨해튼 중심부의 고급 레스토랑을 선택했다. 라메종 블루는 월스트리트 최고 경영자들의 비공식 회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김승호는 고급 정장과 비즈니스 대화 사이에서 자신이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가 헌 재킷을 입고 입구에 서자 메이트르 디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제임스의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웰링턴 씨의 손님이시군요. 이쪽으로
옷이죠. 제임스는 이미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김승호를 자선 대상이 아닌 동등한 사람으로 대했다. 그것은 김승호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존중이었다. 주문하기 전에 제임스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당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김승호는 거의 커피를 쏟을 뻔했다. 조사하셨다고요? 김승호 3년 연속 한국 국가대표, 3명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코치 순수 사격 철학의 혁명가. 제임스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김승호의 손이 떨렸다. 그의 과거가 이제 그를 따라잡았다. 국제적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스캔들 이야기도 문서화되어 있더군요. 조작된 증거, 매수된 증인, 당신 명성의 체계적 파괴. 당신은 기업 음모의 희생자였습니다. 그게 왜 지금 중요한가요? 김승호가 불편함을 느끼며 물었다.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단순히 당신의 사격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50대 50으로요. 김승호는 놀라움에 여러 번 눈을 깜빡였다. 왜죠? 제임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에는 김승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성이 있었다. 저는 52살입니다, 김씨. 30대의 첫 번째 재산을, 40대의 두 번째 재산을 벌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정신적 훈련대 기술에 관한 당신의 말을 생각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기술에 의존하며 살아왔어요. 회계사, 컨설턴트, 분석가들.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만의 본능을 결코 개발하지 않았죠.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김승호는 제임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연민이나 위선의 흔적을 찾고 있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저에게 사업 치료로 사격을 가르쳐 달라는 건가요? 김승호가 약간 재미있다는 듯이 물었다. 사격을 통해 정신적 훈련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로 제가 모든 관료적 절차, 허가, 위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몇 달이 걸릴 일을 며칠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김승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경험한 좌절감을 생각했다. 도움은 매우 환영할 만했다. 로버트 채는요? 로버트도 관심이 있지만 파트너가 아닌 고객으로요. 60대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김승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에서 혼자 일한 적은 없었다. 코치로서도 그는 항상 팀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파트너십이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의 파트너십. 당신이 뭘 얻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단순히 서류 작업을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요. 제임스는 미소 지었다. 당신의 삶을 되찾는 거죠. 다시 가르치고, 당신의 철학을 공유하고, 당신의 이름을 복원할 기회를요. 더 이상 거리의 익명인이 아닌 다시 한번 김승호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말이 김승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15년 동안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서 도망쳐왔다. 이제 다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결정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승호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제임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뉴욕에서는 기회의 창이 빨리 닫힙니다. 식사를 마치면서 김승호는 또 다른 갈림길에 서 있음을 느꼈다. 15년 전 그는 도망치는 길을 선택했다.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할 용기가 있을까? 철학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김승호가 제임스의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주요 사격장에는 전자장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고민했다. 52년간의 비즈니스 경험에서 그는 절대적인 조건을 거는 파트너를 만난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김승호의 눈에서 그는 확고한 신념을 볼 수 있었다. 동의합니다. 제임스가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프레시전 아카데미가 탄생했다. 6주 후 그들은 브루클린의 오래된 창고를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혁명적이었다. 창고의 콘크리트 바닥은 이제 부드러운 목재로 덮여 있었다. 벽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특수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사격장과 달리 이곳에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공간이 있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전통적인 사격장을 예상할 겁니다.
김승호가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의 핵심은 이곳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명상홀이었다. 이곳에는 총이 없었다. 대신 넓은 나무 바닥과 단순한 표적이 있었다. 벽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진 사격 철학 문구들이 걸려 있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손도 고요하다. 진정한 명중은 눈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호흡은 영혼의 닻이다. 로버트 첸은 프레시전 아카데미의 첫 번째 공식 학생이었다. 60세에 은퇴한 심장 전문의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60살 관절염이 있는 손, 느린 반사 신경. 로버트가 첫날 투덜거렸다. 당신의 철학이 나 같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승호는 고요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총 없이 시작합니다. 먼저 당신은 자신의 몸을 알아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총 없이요? 저는 사격하러 왔는데. 그리고 사격하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관절염이 있는 손과 느린 반사신경이 당신의 마음이 만든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몸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는 회의적이었지만 따르기로 했다. 김승호는 그에게 호흡 운동, 움직임 명상, 정신적 시각화를 가르쳤다. 그것은 로버트가 경험해본 어떤 사격 훈련과도 완전히 달랐다. 이건 사격이라기보다 요가 같군요. 로버트가 불평했다. 마음이 몸을 통제합니다. 김승호가 설명했다. 당신의 마음이 60세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믿으면 당신의 몸은 그 믿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 나이는 무의미해집니다. 2주간의 정신 훈련 후 로버트는 마침내 단순한 라이플을 손에 들었다. 그의 첫 번째 사격은 20년간의 취미 사격에서 그가 달성한 어떤 것보다도 좋았다. 어떻게? 로버트가 자신의 손을 마치 낯선 사람의 것처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당신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격했기 때문입니다. 김승호가 말했다. 기술은 이것을 살 수 없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제임스가 미소 지었다. 그의 투자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투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도 김승호의 방법론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미 그것이 그의 비즈니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이클 로버트슨도 매주 2번씩 훈련에 참여했다. 그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다. 한때 오만했던 투자자는 이제 배움에 열린 학생이 되었다. 프레시전 아카데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승호가 15년간 잃었던 것의 부활이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목적의식이 빛나고 있었다. 3개월 만에 프레시전 아카데미는 대기자 명단이 생겼다. 한국인 마스터가 기술 없이 사격을 가르친다는 소식이 맨해튼 상류층 사이에 퍼졌다. 기업가, 변호사, 심지어 몇몇 유명인들까지 이 혁명적인 철학을 경험하고 싶어 했다. 5월의 화창한 날, 김승호는 아침 명상 수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곳에서 그는 제임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 앞에 기자들이 있어요. 제임스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뉴욕타임즈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왔어요. 죽음에서 돌아온 김승호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김승호는 창백해졌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차 한 잔이 약간 흔들렸다. 공개적인 노출은 한국이 그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한국이 알게 되면 그의 전처와 딸도 그가 살아있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모든 것이요. 당신의 이야기, 스캔들, 어떻게 뉴욕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방법론을 개발했는지, 내가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임스는 눈을 가늘게 뜨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들은 스스로 조사해서 발견한 것을 출판할 겁니다. 아마도 불완전하고 선정적인 버전이겠죠. 김승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15년 동안 그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이제 다시 빛 속으로 걸어나갈 시간이었다. 인터뷰를 설정하세요. 그날 오후 김승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다. 뉴욕타임즈의 리포터 사라 첸 로버트 첸과는 무관은 직설적이었다. 김 씨, 한국연맹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당신에 대한 고발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업 음모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승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선택했다. 그의 영어는 지난 몇 개월간 크게 향상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묘한 뉘앙스에 주의해야 했다. 저는 진실이 항상 나타날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당신의 전 제자들은 거짓 증거가 드러난 후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김승회에게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전 제자들이 명예를 회복했다고? 거짓 증거가 드러났다고? 15년 동안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짓말에서 도망쳐왔다는 말인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김승호가 목소리가 떨리며 인정했다. 사라의 눈이 커졌다. 당신은 몰랐군요. 5년 전에 국제조사가 세계의 장비, 회사가 당신의 명성을 파괴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무죄가 선언되었습니다. 김승호의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5년 전 그는 이미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신문을 읽을 여유도 인터넷에 접속할 방법도 없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다. 네, 매우 확실합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공식 사과를 발표했고 당신의 제자 중 한 명은 현재 국가대표팀 코치입니다. 김승호는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워졌다. 5년 동안 그는 이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5년 동안 그의 이름은 이미 깨끗했다. 5년 동안의 거리 생활, 굶주림, 고통은 불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제 가족은요? 그가 겨우 물었다. 사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건 제가 당신께 묻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그들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승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5년 동안의 망명, 5년 동안의 불필요한 고통, 그리고 이제 그는 그의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다. 인터뷰 후 사흘 뒤 김승호는 모든 것을 바꿀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카데미의 사무실에 혼자 있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는 아직도 사라첸과의 인터뷰가 가져온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국제 전화였다. 여보세요? 김승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형님, 한국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존경을 담은 호칭이었다. 박민준입니다. 김승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박민준은 한국사격연맹에서 그의 전 조수였다. 젊고 열정적이었던 박민준은 김승호가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 하나였다. 민준아, 김승호가 한국어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정말 너구나. 뉴스를 봤습니다. 모두가 5년 동안 형님을 찾고 있었어요. 5년이라고? 김승호가 혼란스러워하며 반복했다. 거짓 증거는 2019년에 드러났어요. 국제조사에서 세계의 장비 회사가 형님의 명성을 파괴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형님은 공식적으로 무죄가 선언되었어요. 김승호는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내 가족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사모님은 다시 결혼하셨습니다. 그녀는 고발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그녀는 절대 형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의 고통, 5년의 알지 못했던 복권, 그리고 그를 여전히 찾고 있는 딸,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녀는 지금 27살이에요. 박민준이 계속했다.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사격을 해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녀는 어디 있니? 김승호가 겨우 물었다. 서울에요. 병원에서 일하지만 여가 시간에는 사격을 훈련해요. 형님의 철학을 사용해요. 15년 전에 형님이 가르친 철학을요. 김승호는 프레시전 아카데미를 둘러보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건설했고 새로운 학생들을 찾았으며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딸은 한국에 있었다.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도망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사과 행사를 열고 싶어 해요. 박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다시 국가연맹에서 자리를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김승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앞에 두 개의 삶이 펼쳐져 있었다. 뉴욕에서 건설한 삶과 한국에서 버려두고 온 삶.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김승호가 말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형님, 미영 씨는 아버지가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어요. 통화가 끝난 후 김승호는 창가에 서서 브루클린의 빗속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서울과 뉴욕 사이에서 찢어졌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12살 미영이 사격장에서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아빠,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성인이 되어 있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아빠, 돌아오실 거예요. 김승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뉴욕에서의 새 삶을 지키고 딸을 다시 한번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할 것인가? 이것은 그가 15년 전에 직면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선택이었다. 그때는 도망치는 것이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지금은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뉴욕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7,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서울도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의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승호는 사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는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지도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밤이면 그는 아카데미 옥상에 올라가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뉴욕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는 더 많은 별이 보일까? 미영은 지금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 제임스와 로버트는 그의 불안을 눈치챘지만 그가 준비될 때까지 그의 침묵을 존중했다. 내 딸이 살아있고 나를 찾고 있었어. 김승호가 마침내 훈련 세션 중에 말했다. 한국에서는 내가 공식적으로 무죄가 선언되었어. 원할 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 제임스는 조준을 멈추었다. 그건 놀라운 소식이네요. 그래, 김승호가 동의했다. 그리고 또한 끔찍한 소식이기도 해. 왜요? 로버트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만약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당신들과 프레시전 아카데미를 버리는 거야. 여기에 머물면 또다시 내 딸을 버리게 되는 거고. 김씨, 제임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가족을 위해 우리를 희생해선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김승호가 고집했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서려 있었다. 당신들도 내 가족이 되었어요. 제임스, 당신은 훈련을 통해 우울증에서 벗어났어요. 로버트, 당신은 나이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에게는 이제 정규적으로 15명의 학생들이 있고 그들은 철학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제임스는 김승호의 집중 기술이 사격뿐만 아니라 복잡한 비즈니스 결정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60세 로버트는 이제 32살 젊은 남성들보다 더 잘 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김승호가 계속했다. 그의 손이 라이플을 꽉 쥐었다. 만약 한국으로 복권된 영웅으로 돌아가면 다시 공인이 될 거예요. 행사, 인터뷰, 기대, 그런 삶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딸을 여기로 데려오세요. 로버트가 실용적으로 제안했다. 27살 의사가 15년 전에 그녀를 버린 아버지를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아카데미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멀리서 누군가의 사격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인 리듬, 통제된 호흡, 김승호가 가르친 모든 것의 증거. 그녀가 당신을 버렸나요? 제임스가 갑자기 물었다.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당신이 도망쳤나요? 그 질문은 김승호를 꿰뚫었다. 15년 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다. 스캔들이 터졌을 때,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삶이 무너졌을 때 그는 싸우는 대신 도망쳤다. 나는 김승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었다. 제임스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도망치기를 멈출 때인 것 같군요. 김승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15년간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가 그를 용서할까? 만약 내가 그녀에게 전화한다면 김승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실을 말하세요. 로버트가 간단히 대답했다. 당신이 두려웠다고, 당신이 후회한다고, 당신이 그녀를 항상 사랑했다고. 김승호는
작은 사무실로 돌아와 박민준이 남긴 번호를 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전화기 위에서 머뭇거렸다. 15년의 침묵을 깨는 것은 단순한 전화 통화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가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제임스는 떠나기 전에 김승호의 팔을 잡았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격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고요함. 김승호가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김승호는 잠시 생각했다.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것. 제임스가 미소 지었다. 정확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거리에서 가장 힘든 날보다 더 떨리는 손으로 김승호는 박민준이 준 번호를 눌렀다. 뉴욕은 새벽이었고 서울은 오후 딸을 집에서 찾을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었다. 전화벨이 3번 울렸다. 김승호의 심장은 깨질 듯이 뛰었다. 그는 15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해왔지만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한국어로 대답했다. 김승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15년간의 상상, 속 대화가 모두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미영가? 그가 마침내 말할 수 있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그 한마디에 담긴 모든 감정이 김승호를 압도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나다. 어디 계세요? 저는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 미국에 계시다고 했지만 어디인지 몰랐어요. 뉴욕이야. 여기서 사격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괜찮으세요? 안전하세요? 제대로 식사하고 계세요?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녀의 첫 번째 걱정은 여전히 그의 복지였다. 김승호는 미영이 예전에 경기 전에 그가 아침을 먹었는지 확인하곤 했던 것을 기억했다. 12살에도 그녀는 이미 보살피는 영혼이었다. 괜찮아, 미영아. 내가 도망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 내가 싸웠어야 했어. 내가 머물렀어야 했어. 아버지는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모두가 그 고발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어요. 전화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성숙해졌지만 그가 기억하는 따뜻함은 여전했다. 그리고 너는 날 용서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버린 것을. 아버지. 미영이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사격을 그만둔 적이 없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 딸이 여전히 아버지의 철학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김승호는 전화기를 더 꽉 쥐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넌 여전히 사격을 해? 네. 병원 일이 끝나면 연습해요. 저는 심장내과 의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사격은 제 영혼의 일부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진정한 명중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녀가 그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김승호를 놀라게 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가르침은 그녀 안에 살아있었다. 미연가, 여기서 나는 무언가를 만들었어. 내게 의존하는 사람들, 네가 기억하는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있어.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승호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들렸는지 걱정했다. 딸과 재회할 기회가 있는데도 자신의 새 삶에 대해 이야기하다니. 하지만 미영의 대답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럼 그들이 한국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뉴욕에 가서 아버지의 새 삶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가 뉴욕에 오겠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다시 찾기 위해 세계 어디든 갈 거예요. 김승호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바깥 세계에서 뉴욕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15년의 망명과 고통 끝에 김승호는 마침내 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는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뉴욕에 오고 싶어 해요. 언제요? 제임스가 물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럼 비행기표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승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맞은편 건물에서 햇빛이 반사되어 그의 사무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그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6개월 후 김승호는 JFK 공항에서 김미영 의사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은 긴장이 아닌 순수한 기대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프레시전 아카데미는 번창하고 있었고 이제 그의 가족도 완성되려 하고 있었다. 제임스와 로버트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들은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김승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삶도 변화시켰다. 제임스는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고 로버트는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긴장되세요? 제임스가 물었다. 너무요. 김승호가 인정했다. 15년이면 평생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도착 게이트에서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승호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12살 소녀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27세 성인이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거기 있었다. 김승호는 거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12살 소녀는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단정하게 잘려 있었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의사로서의 권위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항상 기억했던 똑같은 결단력 있는 눈빛이었다. 아버지, 그녀가 한국어로 간단히 말했다. 그들은 15년이 15분인 것처럼 서로를 꼭 안았다. 김승호는 그녀의 향기를 맡았다. 어린 시절 그녀가 좋아했던 것과 같은 사과 샴푸 향이었다. 그의 목구멍이 감정으로 막혔다. 미영아, 너를 너무 그리워했다. 저도요, 아버지. 김승호가 눈물을 닦으며 물러섰다. 내 친구들을 소개할게. 이쪽은 제임스 웰링턴, 내 사업 파트너야. 그리고 이쪽은 로버트 첸, 우리의 첫 번째 학생이자 친구지. 두 남자가 미영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영어로 유창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아버지, 미영이 말했다. 아버지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우아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것은 마이클 로버트슨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더 날씬해졌고 더 겸손해 보였으며 김승호가 기억하는 우월감의 기색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김씨, 마이클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클럽에서의 굴욕 이후 몇 개월 동안 마이클은 모든 것을 잃었다.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사적인 투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클럽에서의 점점 더 큰 내기. 그의 재산은 증발했고 그의 명성은 무너졌으며 그의 친구들은 그를 버렸다. 3개월 전에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이클이 고백했다. 제임스가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와서 일자리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김승호는 자신을 모욕하려 했던 남자가 이제 부서져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며 놀랐다. 그 아이러니는 거의 시적이었다.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원하세요? 김승호가 물었다. 무엇이든요. 청소, 유지, 보수, 필요한 것 무엇이든.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의 사격 철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미영이 아버지의 귀에 속삭였다.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김승호는 미소 지었다. 그 말은 그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 말이었다. 이제 그의 딸이 그에게 그 말을 되돌려주고 있었다. 마이클, 프레시전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호흡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함께 공항을 나서는 동안 김승호, 그의 재회한 딸 그리고 이상한 형태의 가족이 된 남자. 김승호는 가장 정확한 조주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것임을 깨달았다. 미영이 그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한국에 언제 방문하실 거예요? 박 선생님과 다른 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곧, 김승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내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사격하는지 보고 싶고. 미영이 웃었다. 아버지의 철학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 김승호가 말했다. 내 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되었는지 보고 싶은 거야. 택시를 타고 브루클린으로 향하는 동안 김승호는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15년 전 그는 자신의 과거에서 도망치기 위해 이 도시에 왔다. 이제 그의 과거와 현재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때로는 가장 긴 여정이 우리를 제자리로 데려온다.
하지만 김승호는 이제 알았다. 그것은 같은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나은 곳이었다. 집이었다.